네 표. 지난달 연준 회의에서 터진 반대표 숫자입니다. 1992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많은 반대표가 나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78년. 전직 의장이 퇴임하고도 연준에 남아서 현직 의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건 1948년 이후 78년 만에 처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핵심 주장은 하나입니다. 시장은 지금 워시가 온다는 것만 보고 있는데 진짜 변수는 파월이 안 나간다는 겁니다. 워시보다 파월의 잔류가 더 큰 판을 만듭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4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째, 파월이 왜 자리를 안 비우는지 공식 이유와 진짜 이유. 둘째, 워시가 들고 온 무기 2가지. 셋째, 한국 뉴스에서 거의 안 나온 600일 동거 구도가 만드는 2가지 시나리오. 넷째, 내 계좌에 직접 연결되는 체크리스트. 같이 보시죠. 역사 속 경제의 결정적 순간을 짚고 그게 지금 내 돈에 어떤 의미인지 풀어드리는 채널 역사경제 해결사입니다. 자, 시장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 30년 국채 수익률이 5%를 돌파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걸 워시 트레이드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워시가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하면서 채권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대가 맞는 걸까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4월 29일 워싱턴. 제롬 파월이 연준 의장으로서 마지막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8년 동안 팬데믹, 러시아 전쟁, 관세 폭탄, 이란 전쟁까지 4번의 공급 충격을 버텨낸 사람이에요. 기자회견 마지막에 파월이 한마디를 던집니다. 다음번에는 저를 못 보실 겁니다. 기자실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퇴장. 근데 이게 진짜 퇴장이 아니었어요. 같은 자리에서 파월은 또 다른 선언을 했거든요. 연준 이사직에 남겠습니다. 이게 왜 내 돈 이야기냐? 파월이 이사로 남으면 FOMC 투표권이 유지됩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그 표결에 파월이 계속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의장 모자만 벗었지 투표 용지는 2028년 1월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나가는 걸까요? 파월이 직접 밝힌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초 법무부가 파월을 겨냥해서 수사를 열었어요. 연준 청사 개보수 비용을 과다 지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검찰이 수사한다고 하면 누가 자발적으로 떠나겠어요. 검찰은 물러났는데 감사팀이 아직 건물에 남아있는 상황인 겁니다. 4월 25일 법무부가 형사수사 종결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사건이 연준 감사관실로 이관됐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사 피로는 사실관계가 정당화되면 수사를 재개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파월 입장에서는 떠나는 순간 방패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파월이 안 나가면 생기는 숨은 효과가 하나 있어요. 체스를 생각해보세요. 말 하나를 움직였는데 상대 말 2개가 동시에 흔들리는 수가 있잖아요. 파월의 잔류가 그런 수입니다. 스티븐 미란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에 심어놓은 이사예요. 4월 회의에서 19명 위원 중 혼자 금리 인하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연준 안에서 가장 공격적인 비둘기파였어요. 근데 워시가 들어오면 미라는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워시가 앉을 이사석이 바로 미란의 자리거든요.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이걸 짚었습니다. 파월이 남으면서 미란이 빠지면 FOMC 전체가 매파 쪽으로 기울어진다. 비둘기 한 마리가 빠지고 메가 한 마리 더 버티는 구도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직 의장이 퇴임 후 연준에 남은 건 1948년 메리너 에클스가 마지막입니다. 은퇴한 감독이 벤치에 앉아서 새 감독 옆에 있는 거예요. 78년 만에 그 장면이 다시 펼쳐지는 겁니다. 에클스 때도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트루먼 행정부가 연준의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했고 에클스가 저항했어요. 지금은요? 트럼프가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파월이 버티고 있습니다. 78년 전 대본이 다시 열린 겁니다. 이게 왜 내 주식 이야기냐면요. 글로벌 회계법인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웰라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파월이 금리 인하를 조기에 단행하려는 움직임의 결정표가 될 수 있다. 스윙보트, 캐스팅보트. 파월 한 표가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파월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나는 그림자 의장이 되지 않겠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의장석에서 내려와도 같은 방에 앉아 있으면 그림자는 생깁니다. 앉아만 있어도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파월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던진 말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위원회의 중심이 움직이고 있다.
더 센터 이즈 무빙,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쪽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이체방크 수석 이코노미스트 루제티가 이걸 풀어줬어요. 반대표를 던진 3명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위원들이 중립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상 반대표는 4표지만 실제로 금리 인에 반대하는 힘은 그보다 훨씬 크다는 겁니다. 파월은 자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사석에 앉고 투표권을 쥐고 위원회의 중심이 자기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렇다면 새 의자에 앉는 사람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5월 11일 미국 상원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인준안이 54대 45로 통과됩니다. 겨우 9표 차이. 만장일치와는 거리가 먼 숫자입니다. 상원에서부터 이미 갈라진 겁니다. 워시가 청문회에서 한 말 중에 월스트리트를 긴장시킨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더 지저분한 회의를 원합니다. 메시어 미팅스. 새 감독이 라커룸에 들어서자마자 싸워도 된다고 선언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파월 시대의 연준은 표면적으로 만장일치를 유지하는 문화였습니다. 2025년 9월 전까지 금리 결정에서 반대표가 거의 없었어요. 워시는 이 문화를 깨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좋은 가족 싸움이 더 나은 결정을 만든다고요. 이게 왜 내 돈에 직결되냐면요. 연준 회의가 지저분해지면 시장이 다음 금리 결정을 예측하기 어려워집니다. 예측이 어려우면 변동성이 커져요. 변동성이 커지면 내 계좌가 출렁이는 폭도 커지는 겁니다. 워시가 들고 온 무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점도표 폐지 가능성.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연준 위원 19명이 각자 올해 말 금리가 어디에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점을 찍는 겁니다. 시장은 이 점들의 중간값을 보고 금리 방향을 예측해요. 시험 전에 교수가 족보를 공유하던 수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족보 보고 시험 준비하는 거죠. 근데 새 교수가 오자마자 족보 폐지합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워시가 하려는 게 그겁니다. 워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연준이 전 세계의 자기 예측을 다 공개한다. 연준도 사람인데 한번 공개한 예측에 너무 오래 매달린다. 예측을 공개하면 그 예측에 갇힌다는 겁니다. 손이 묶이는 거예요. 재밌는 건 파월도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직접 말했어요. 나도 점도표의 세계 최대 팬은 아니었다. 바꾸고 싶었지만 19명이 대안에 합의하지 못해서 못 바꿨다고요. 그렇다고 없애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올해 연준 워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돌렸는데 56%가 유용하다고 답했어요. 없애면 채권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워시의 두 번째 무기, AI가 인플레이션을 잡는 강력한 힘이라는 논리입니다. 워시는 인공지능을 중대한 디스인플레이션 세력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에 하나 더, 지금 연준은 물가 목표를 2% 한 점에 고정하고 있는데 워시는 이걸 범위로 바꾸자고 합니다. 청개눈금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37도 정확히 찍어야 정상이에요. 워시는 36.5도에서 37.5도 사이면 다 정상이라고 바꾸자는 겁니다. 이게 되면요. 지금 근원 물가 3점, 2%도 범위 아니니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왜 내 계좌에 직결되냐면요. 범위제가 채택되면 금리 인하 시기가 시장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에 돈이 돌아오고 한국 반도체 2차 전지에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다른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실을 보겠습니다. 3월 근원 PCE 물가 3.2%, 연준 목표 2%보다 1.2%포인트나 높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갤런당 4달러를 넘었고 관세 효과까지 겹쳐서 물가가 내려올 기미가 없어요. 고용은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닉슨 시대 이후 가장 적다는 겁니다. 고용이 이렇게 탄탄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명분이 없어요. 경기가 나빠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전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가 이걸 정리해줬습니다. 워시가 들어와서 동료들을 설득해 금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데이터가 허락하지 않는 한 워시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워시의 딜레마가 보이시죠?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금리 내려라고 압박하고 반대쪽에서는 물가 3.2%와 실업률 최저가 금리 못 내려라고 막고 있습니다. 새 의장이 앉자마자 양쪽 벽 사이에 끼인 겁니다. 그래서 6월 16일이 중요합니다. 워시의 첫 FOMC. 로이터가 이날을 두고 닷 오원하시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워시가 점도표에 자기 점을 찍을지 안 찍을지, 포커에서 첫 판의 카드를 보여줄지 말지, 그 선택이 시장의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파월은 남겠다고 했고 워시는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6월에 같은 테이블에 앉습니다. 78년 만에 처음 벌어지는 이 동거가 어떤 그림을 만들 수 있을까요? 6월 16일 워싱턴. 연준 회의실에 19명의 위원이 앉습니다. 의장석에는 워시, 그 옆 이사석에는 파월. 78년 만의 장면이에요. 이 방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0년 국채 수익률 5%. 왜 여기까지 올라왔냐? 시장이 워시를 보고 이 사람은 금리를 내릴 사람이라고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팔고 주식으로 돈이 움직였어요. 근데 파월이 안 나간다는 사실은 이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변수입니다. RSM의 브루스 웰라스가 다시 한번 짚습니다. 앞으로 연준에 대한 정치적 금리 인하, 압력이 가해지면 파월뿐 아니라 다른 위원들의 반발이 훨씬 거세질 것이다. 파월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위원들에게 버텨도 된다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내 돈으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워시가 금리 인하를 미뤄도 파월과 매파 위원들이 반대하면 금리가 안 움직입니다. 시장이 인하 기대로 이미 올라간 상태에서 인하가 안 나오면 기대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거예요. 반대표, 내 표를 다시 뜯어보겠습니다. 매파 3명 헤메 캐시카리 로건이 금리 인하 편향 문구 삭제를 원했고 비둘기 일명 미란이 금리 인하를 원했어요. 학급 투표를 생각해보세요. 가장 목소리 큰 아이가 전학을 가는 겁니다. 미란이 빠지면 비둘기 쪽 목소리가 확 줄어요. 6월 FOMC 예상 구도를 그려보면요. 워시가 의장석에 앉고 파월이 이사로 앉고 매파 3인방이 여전히 자리를 지킵니다. 미란은 없어요. 워시가 금리 인하를 밀려면 이 매파 벽을 넘어야 하고 파월까지 설득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쪽 논리도 보겠습니다. 전 연준 부의장 로저 퍼거슨은 이렇게 봅니다. 파월은 대안 권력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 연준 독립성을 지키려는 것이고 워시에 대한 자신감도 표현했다. 파월이 오히려 워시를 도울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메스터도 이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둘 다 어른이고 연준의 미션이 뭔지 안다. 그게 의사결정을 이끌 것이다. 다만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챌린징할 수는 있다. 원만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반대표의 역사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1992년에 사표가 나왔고 그 뒤 30년 넘게 반대표는 거의 없었습니다. 2025년 9월부터 갑자기 매 회의마다 분열이 시작됐고 2026년 4월에 다시 사표. 만장일치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지금 연준은 32년 만에 가장 찢어진 상태예요. 이게 내 돈에 왜 중요하냐면요. 반대표가 늘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 방향이 흔들리고 달러가 흔들리면 원달러 환율이 출렁여요. 환율이 출렁이면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경로를 정리하면 이겁니다. 연준 분열 심화, 금리 방향 불확실, 달러 인덱스 변동 확대, 원달러 환율 출렁임, 외국인 한국 수급 판단 흐림. 이 체인이 6월 FOMC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워시가 오면 금리 내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식 올라가는 거잖아. 확인해보면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근원 물가 3.2%, 실업률 최저, 매파 3인방 건재. 워시가 원한다고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반대로 파월이 남으면 안정적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함정일 수 있습니다. 파월이 남는다는 건 분열이 구조화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한 지붕 아래 두 리더가 있으면 견제가 되지만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교착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사장이 퇴임하고 이사회에 남은 회사를 생각해보세요. 새 사장이 전략을 바꾸려고 하는데 전임 사장이 이사회에서 표를 쥐고 있어요. 견제가 되겠죠? 근데 견제가 너무 세면 회사가 아무 방향으로도 못 움직입니다. 연준이 이 딜레마 위에 서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시나리오는 판단 도구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숫자가 나온 뒤에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순서예요. 아이러니한 건요.
파월이 다음번에는 저를 못 보실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6월 FOMC에서 기자들이 다시 봅니다. 의장석은 아니지만 같은 방에 앉아 있어요. 떠났는데 떠난 게 아닌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동거가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파월이 이기는 시나리오와 워시가 이기는 시나리오. 시나리오 A, 파월이 이기는 그림입니다. 6월 FOMC에서 워시가 금리 인하를 제안하지만 파월을 포함한 매파 다수가 반대합니다. 금리 동결, 점도표도 유지됩니다. 워시는 첫 회의에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반대표가 1에서 2명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위원회 다수가 동결에 합의하니까요. 분열이 오히려 봉합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파월 시대가 의장 교체 후에도 연장된다는 뜻이에요. 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리 인하 기대가 꺾이면 달러가 강세를 유지합니다. 달러가 강하면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에 머물러요.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시나리오에서 상대적으로 버티는 쪽은 달러 자산 보유자, 미국 단기차의 투자자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되니까요. 반대로 압박받는 쪽은 한국 성장주, 특히 금리에 민감한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예요. 외국인 매도 압력이 계속되는 구조입니다. 한국 주식 보유자가 확인할 것. 6월 FOMC 반대표 수를 보세요. 2명 이하로 줄어들면 금리 동결이 장기화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숫자가 나오면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외국인 매도가 지속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해요. 시나리오 B, 워시가 이기는 그림입니다. 워시가 6월 점도표에 공격적인 금리 인하 전망을 제출하거나 아예 점도표 발표를 연기해버립니다. 시장은 이걸 연준이 바뀐다는 신호로 읽어요. 7월에서 9월 사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워시가 점도표를 아예 안 낸다면요. 로이터 분석에 따르면 이건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블라드도 장기 전망을 안 냈어요. 코로나 때는 연준 전체가 점도표를 중단한 적도 있고요. 워시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시장은요,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 달러가 약세로 돌아섭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올 수 있어요. 달러가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 주식이 싸 보이게 됩니다. 자금 유입이 시작될 수 있는 구조예요. 이 시나리오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쪽, 한국 반도체, 2차 전지, 성장주 전반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성장주에 유리하니까요. 반대로 압박받는 쪽은 달러 예금 보유자, 은행주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순이자 마진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미국 주식 보유자가 확인할 것, 6월 점도표에서 워시에 다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세요. 안 나오면 연준 소통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개혁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나오면 워시의 성향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시장은 크게 반응합니다. 시나리오 A가 맞더라도 함정이 있습니다. 금리를 너무 오래 동결하면 경기가 서서히 식어요. 기업 실적이 꺾이기 시작하면 연준은 결국 급하게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내리는 것보다 급하게 내리는 게 시장에는 더 충격이에요. 시나리오 B가 맞더라도요. 인플레이션 3.2%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가가 재점화되면 다시 긴축으로 돌아서야 하고 그때 시장 충격은 처음보다 더 클 수 있어요. 한 번 내린 금리를 다시 올리는 건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양쪽 다 틀릴 수도 있는 극단 상황도 있습니다. 파월과 워시가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연준 역사상 전 현직 의장이 같은 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건 전례가 없어요. 이게 실현되면 연준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채 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자산으로의 급격한 이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리하겠습니다. 600일 동거가 시작됩니다. 파월이 이사로 남고 워시가 의장으로 앉고 두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이 동거의 바로미터는 반대표 숫자입니다. FOMC 결과가 나올 때마다 금리 숫자보다 반대표부터 세세요. 그 숫자가 줄어들면 연준이 한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는 뜻이고 늘어나면 분열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뉴스 헤드라인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을 만들어줄 겁니다. 현금 보유자, 아직 시장에 안 들어갔다면 6월 FOMC 전까지 관망하세요. 점도표 결과가 나오고 워시의 첫 행보가 확인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국 성장주 보유자. 6월 FOMC에서 반대표가 3표 이상 나오면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야 합니다. 분할 매도 라인을 미리 정해 놓으세요. 반대로 반대표가 줄면 기존 포지션 유지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한국 주식 보유자. 원달러 환율 1,450원에서 1,500원 구간을 주시하세요. 이 구간 아래로 내려오면서 외국인 순매수가 전환되는지가 핵심 신호입니다. 환율과 외국인 수급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해요. 적립식 투자자. 기존 적립 계획은 유지하세요. 다만 6월 점도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 일시 매수는 보류하는 게 안전합니다. 점도표 숫자를 확인한 뒤 추가 매수 여부를 판단해도 충분해요. 지금부터 확인할 숫자 4가지입니다. 첫째, 6월 FOMC 반대표 수. 4표 유지되면 분열 심화, 줄면 봉합 신호. 둘째, 워시의 점도표 다제출 여부. 제출하면 성향 공개, 안 하면 개혁 신호. 셋째, 원달러 환율 1,500원 기준. 이 위에서 머물면 외국인 매도 지속 가능성. 넷째, 30년 국채 수익률 5%. 이 위에서 유지되면 시장이 인하 기대를 접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시간 순으로 보면요. 오늘 5월 15일 파월 의장 임기 종료. 다음 체크 포인트는 6월 16일에서 17일 워시의 첫 FOMC. 네이버에서 FOMC 결과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investing.com에서 미국 30년 국채 금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파월이 남는 게 시장의 약인가요? 독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준은 한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19명이 싸워서 바꾸는 겁니다. 그 싸움의 점수판이 반대표 숫자예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알고 싶은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경제적 자유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